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고 퇴근길 지하철 운행이 평상시의 86%로 줄어들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마주 앉았지만 고성 속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시멘트 외에 정유와 철강에 대해서도 추가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민노총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이번 주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정점을 찍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초 발생 시간인 밤 10시 15분 이후 119 신고를 했던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저널리즘 교육을 빙자한 친북 강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사시간 최대 100시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이 총파업에 돌입한 건 6년 만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은 긴급 인력이 투입돼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없었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 지하철 운행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서울 지하철 파업 협상장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서정 기자. 네, 서울교통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또 걱정인데 협상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마주 앉았지만 아직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 계획안을 놓고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아침 파업으로 시민의 교통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노조 측에 교섭 속개를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수락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어젯밤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인력 감축 계획을 유보하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협상 당사자는 물론 서울교통공사입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 출연 기관이지만 노사 간 협상인 만큼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면을 보면 공공운수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 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또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며 오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 그럼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는 지하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퇴근길 상황이 어땠는지 취재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안윤경 기자, 오늘 퇴근길이 많이 어려웠습니까? 네, 지금은 퇴근 시간이 지나 좀 한가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지나는 이곳 고속터미널역은 오후 6시 퇴근 시간대를 맞아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곳 플랫폼까지 꽉 들어찼는데요. 극심한 혼잡은 오후 8시가 지나 서서히 풀렸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강남역은 퇴근 시간을 맞아 플랫폼은 물론 계단에까지 승객이 가득 들어차 위험한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동원돼 개찰구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의 약 86% 수준이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는 운행률이 낮 시간대 수준인 약 73%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정상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아침은 또 어떨까요? 네, 파업 중이지만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정상 운행될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퇴직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 13,000명을 긴급 투입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평소보다 출근을 서두르는 등 걱정스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일찍 나오긴 했어요.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업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으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지면 출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열차 운행률이 6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피로 누적 등으로 대체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당분간은 조금씩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물연대 파업 상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유소에도 품절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여파가 우리 실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시멘트 출하가 안 돼 건설 현장이 멈춰서기 시작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업무 개시 명령서 배달을 챙기고 있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오늘 협상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가 두 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양측의 대화는 회의장에 들어선 지 40분여 만에 끝났고 협상 중에도 협상이 끝난 뒤에도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제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양측의 대치는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화물연대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는 당근 대신 채찍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관련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구조 해체까지 언급하며 업무 개시 명령 확대와 안전운임제 폐지,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그런 화물 운송 종사자 그리고 그러한 단체라고 한다면 여기를 해체하고 우리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송 거부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선을 긋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서 동시타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노조원 70%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이건 또 뭘 뜻하는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결집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오는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6일에는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임제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수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업을 위해선 각 지회의 참여가 필수인 상황.
하지만 일부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투표에 붙였는데 조합원 69.93%가 찬성해 탈퇴가 결정됐습니다. 포스코 조합원들은 태풍 흰남노 피해 당시 민노총이 외면한 데다 권익 향상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신 맞지 당신은 괜찮냐 그런 게 없었고요. 아웃풀 통과되니 여건소에서는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GS건설과 쌍용건설, 금감원 등 노조에 이어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회까지 민노총 탈퇴를 결정하면서 민노총 탈퇴 움직임이 다른 사업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주유소에까지 기름이 떨어졌다는 안내판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기름 넣으러 간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중소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산자부가 정유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 이번 주 월요일에 휘발유가 동이 난 뒤 사흘째 품절 상태입니다. 파업으로 기름을 실어 나를 유조차가 부족해 재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배차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배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은 재고가 없다는 설명에 당황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40kg까지 못 받을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하네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26곳으로 전날보다 5곳이 더 늘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기름이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애를 태웁니다. 걱정이 돼요. 기름을 못 넣으면 저희들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정부는 군용 유조차 등 공공기관 유조차 18대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재고는 8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파업의 여파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현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탁송 화물차가 파업에 들어가자 일반 아르바이트 탁송 기사를 모집하는데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이 일거리를 잡겠다는 청년 구직자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주차장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쳐도 새벽 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좀 추우시죠? 얼굴이 엄청 시려가지고. 완성차 개별 탁송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완성차 운반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생긴 일자리입니다. 힘이 실었거든요. 그동안 좀 좋은 기회를 주신 거죠. 일일 탁송 기사들은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최대 20km 떨어진 출하장으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깁니다. 하루 3차례 운전에 일당은 15만 원. 알바로서는 할만하죠. 말 그대로 차 한 대씩 그냥 입고 차량에다 넣는 일이에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다음 날부터 하루에 600여 명의 대체 인력이 일일 탁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출고량과 결혼에 따라 선착순으로 일자리가 배당되거나 추가되기도 해 새벽부터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긴 뜻밖의 고수익 단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벽 한파 속에서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물론 이번 파업의 여파는 아닙니다만 지난달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주력 수출 품목들이 많이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소비도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전방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죠. 배상윤 기자가 자세한 수치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기계 부품업체. 바쁘게 돌아가야 할 업체 내부가 한산하고
굴삭기 등 부품 재고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들 집주인도 보이는 것 같아요. 금리는 높으니까 관리기도 부담스럽고 민영성이라도 보이면 세를 감수할 텐데. 이런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이자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 장비 생산이 각각 7% 넘게 감소했고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수출 경기가 안 좋으면 제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은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조업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다. 소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 여건 악화 등 그렇게 대외 이슈를 중심으로 하방 요인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그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의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오늘 외출하신 분들 깜짝 놀랄 만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철모르는 봄꽃이 필 정도였는데 오늘은 마치 시베리아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런 강추위가 닥친 서울 시내 풍경을 김창섭 기자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서울 도심 시민들이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귀마개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종종 걸음을 합니다. 따뜻한 커피로 손을 녹여보지만 체감 기온이 영하 14도에 달하면서 추위를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만 숨쉬고 말해도 여기 안경에 김이 껴가지고 낄 정도로, 그리고 입김도 나오고요. 정말 춥습니다. 편의점에 진열해둔 핫팩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손이 굳어가지고 장갑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뭐 핫팩도 장만해야 되겠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9도를 기록했고 파주와 철원 영하 8.9도, 설악산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12도 낮은 영하 3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한강변에는 고드름까지 맺혔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북쪽에 가둬져 있던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매서운 추위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산골 마을 처막 끝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작년보다 22일 늦긴 했습니다만 첫눈이 내려서 설국의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관령 산기슭 바위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흐르던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하천도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대관령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너무 따뜻하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추워가지고 막 겨울이 얼었잖아요, 지금에. 축사에는 바람막이용 비닐이 쳐졌고 추위에 약한 송아지를 위해 보온등과 난로가 들어섰습니다. 추워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설사를 하지. 송아지는 설사하면 무조건 잘못되면 죽어요.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과 상고대가 피면서 하루 만에 한라산 풍경이 변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최대 7cm가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라오는 길에 눈꽃도 너무 예쁘고 날씨는 춥지만 정말 겨울 온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날에 한번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부산 영하 2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최대 5도까지 기온이 낮아집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지난주에 반팔 입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겨울 코트를 입고도 떨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한파 경보가 내려졌죠. 11월에 한파 경보는 많이 있는 일입니까? 12월 이전에 한파주의보도 아니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특히 어제처럼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건 2010년 지금의 특보제를 만든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한파 경보는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면 내리는데요. 어제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차는 무려 16도였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기온이 16도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먼저 지난주에 왜 그렇게 따뜻했냐부터 설명드려야 이해가 쉬운데요.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겨울이 되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제트 기류가 커튼처럼 감싸고 찬 공기를 꽉 묶어놔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난히 포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갇혀있던 찬 공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제트 기류가 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졌는데요. 마침 찬 공기가 내려오는 지점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평소보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찬 공기는 더욱더 차가워졌고 또 시베리아를 지나면서 강력해졌습니다. 막고 있던 벽이 무너지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포근했던 날씨가 예년보다 조금 더 장시간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급격하게 이 공기 흐름이 바뀌면서 빠르게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뭐 어쨌든 자주 봐온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기상이변으로 봐야 됩니까? 단정 짓기 이르지만 학계에서는 일종의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때때로 내려와야 공기가 섞이면서 사만사온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북극 지역에 찬 공기가 묶여있는 이 주기가 길어지면서 사만사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달은 너무 따뜻했다가 어떤 달은 또 너무 추웠다가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후변화의 어떤 전개 양상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평범한 현상은 아니군요. 앞으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보온 외에 또 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갑자기 커지면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공사장 합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어납니다. 특히 과음하면 혈관이 팽창했다가 추위로 다시 수축하면서 혈압이 심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연말 송년회도 조심을 좀 하긴 해야 되겠군요. 자, 이번 겨울 그런데 얼마나 추울까요? 12월 중순까지는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지금처럼 강추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또 올겨울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온에 신경을 써야겠군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건축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매장 여부를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먼저 매몰된 동료를 구하려다가 2명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직사각형 흙구덩이 안에서 매몰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낮 2시 40분쯤 경기 화성의 한 전원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깊이 5m짜리 구덩이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2m 높이로 쌓이면서 30대와 40대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저거 파다가 저 안에서 사람이 일어나면 손이 실어져서 있으니까 사람이 건드쳤지. 소방당국이 2시간여 만에 구조했지만 2명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 절차인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이 조사 첫날이었는데 한 명이 매몰되자 나머지 한 명이 구하려고 나섰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고 곡괭이로 112 수작업으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판정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초 발생 뒤 인파 속에서 119에 연락했던 신고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생존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56분까지 119엔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참사 5분 뒤
한 신고자는 10명 정도 깔린 것 같다며 압사 위기를 알렸고 뒤이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는 등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 신고 전화는 상황실 근무자가 받았지만 신고자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화기 건너편에서는 시끄러운 현장 소음만 전해졌는데 이들 신고자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특수부는 당시 119 신고 전화 내용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발령 2단계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이 당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김한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대장동 팀이 챙긴 7천억 원 사용처 추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집중했다면 이제 이들이 빼돌린 자금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는지 물증 확보에 나선 건데요. 김보은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정 회계사는 김한배 씨와 나눈 대화를 표로 정리했는데 이 자료에는 김 씨가 제2개발에 70억 원을 주고 30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억 원은 위장 가공, 즉 비용을 부풀려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자금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 검찰은 대장동 팀이 챙긴 7천억 원의 사용처 추적에 본격 나섰습니다. 특히 배당금 1,208억 원이 책정된 천화동인 1호 자금 흐름에 주목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의혹 중에서 천화동인 1호 자금 흐름 추적이 1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 24.5%인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여기에 이 대표의 몫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팀이 이미 자금을 비용 처리했거나 빼돌린 정황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자금 추적이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문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전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2014년쯤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 대행업자와 토목공사 업자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이 자금 대부분이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42억 원을 조성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년 전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입니다. 이 씨는 내용증명에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등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1기 대장동 수사팀도 이 내용 증명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비슷한 증언까지 들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2년여 만에 재수사한다고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지원 장교의 일관된 진술이 재수사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사전 승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던 건데요. 그럼 이번 재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은 무엇인지 한송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2020년 국회에서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 장교 김모 대위는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당사자입니다. 2년 전 검찰 수사에서 서 씨는 김 대위가 먼저 구두로 휴가 연장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위는 4차례 검찰 조사 중 초기엔 연장을 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이 급하게 연락이 와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위의 3차례 진술이 일치하고 첫 수사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착각했던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관정 당시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또 군의 환자 관리 규정도 위반한 의혹을 받습니다. 열흘이 넘는 병가가 필요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서 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 전 장관으로부터 김 대위 전화번호를 받은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 대위를 불러 사건을 원점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한 시민단체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의 강연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논란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최대 100시간을 약속하면서 유인했는데 해당 단체가 공식 봉사단체로 등록도 안 돼 있어서 실제로는 봉사시간 발급도 불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봉사활동이 내신에도 반영되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도 공을 들이죠.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SNS에 올린 학생 기자단 모집 공고입니다. 온라인 기사를 쓰면 100시간의 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홍보합니다. 공고를 보고 찾아온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275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특정 언론을 가짜뉴스 창구로 매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공식 봉사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등록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아요.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4,880만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거짓 유인책으로 우리 중고생들을 끌어모아서 허위로 학생들을 유인해서 기사 작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크다고. 촛불연대 측은 비영리단체가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식 인증센터라는 게 뭐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량적으로 발급하는 봉사시간은 각 기관들마다 받아들여주는 데도 있고 중고등학교 내신과 대학 졸업 요건이 되는 봉사 확인서는 봉사단체 등록기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경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중대재해법을 다 뜯어 고치는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는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지난 9월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근로자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방제실 직원분도 있고요. 환경 미화 쪽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처벌과 규제 중심의 이 틀 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일렬로 정돈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노사 공동의 위험성 평가를 내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위험성 평가 여부를 처벌의 구체적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로 과잉 진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새총을 이용해서 불법 시위를 했어도 경찰 과잉 진압이 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판결 내용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 헬기가 쌍용차 공장 옥상에서 농성하는 노조원을 향해 최루액을 뿌립니다. 노조원 머리 위로 저공 비행을 하며 강한 바람도 일으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에 헬기까지 투입한 건데 노조원들은 새총을 쏴 헬기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시위로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 등이 손상을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중 13억 7천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 법원은 11억 3천만 원을 노조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측정한 배상액이 많다며 13년 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경찰 장비를 법에 정한 것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줘 직무 수행이 위법했다며 노조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헬기를 활용해서 신체와 생명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야기했다고 봤기 때문에 과잉 진압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다만 경찰이 위법한 과잉 진압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불법 시위가 용인되는 건 아니다면서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난 시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는 금요일 밤 우리 축구대표팀은 포르투갈과 맞붙습니다. 16강 진출의 위기에 몰렸지만 도하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벤투 감독이 벤치에서 작전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변수인데 우리 선수들 주장 손흥민이 부상당한 위기에서도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주기 위해 스스로 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선수들을 향한 사과였습니다. Pedir e em especial aos meus jogadores pedir-lhe desculpa. 가나전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는 물론 라커룸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관중석 VIP석에 앉아 전화, 무전기 등을 이용한 작전 지시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선수들의 투지는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그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이 전력 질주를 비롯해 모든 훈련을 빠짐없이 소화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엔 홀로 남아 슈팅 연습까지 하며 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자정에 열리는 포르투갈전은 세르지우 수석 코치가 벤투 감독을 대신해 벤치를 지킵니다. Teremos que fazer e em que enfocar-nos em ajudar os jogadores a preparar da melhor maneira o próximo jogo e o último jogo do grupo. 벤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독 퇴장이라는 악재에도 선수들은 한계를 끌어올려 남은 포르투갈전을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눈에 띈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가나전에서는 그라운드에 들어가자마자 상대 수비수 공을 뺏어서 조규성의 만회골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르투갈전에선 선발 출전을 기대하는 팬이 많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훈련장에 나온 이강인의 표정은 밝습니다. 가나전을 뛰고 자전거를 타며 회복 훈련을 진행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운동장을 돌며 예열을 마칩니다. 전력 질주와 스쿼트로 근육을 풀고 패스를 주고받으며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미니게임으로 감각을 끌어올린 이강인. 누구보다 선발로 뛰고 싶습니다. 이강인은 출전 여부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경기에 나갈 때마다 완벽하게 뛰기 위해 준비할 뿐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벤투 감독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6월 평가전에서는 이강인을 제외했고 9월엔 부르고도 한 경기도 내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49분 동안 키패스 2개와 도움 1개를 올리며 93.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Significa que em relação ao talento não tínhamos dúvida absolutamente nenhuma. Depois, há outras partes importantes na evolução de jogador. 강팀을 상대로도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이어나가겠다는 벤투 감독. 포르투갈전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단독 처리 이후에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로 갈 길 바쁜 국회 상공에 먹구름이 잔뜩 얹히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국회의원과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엄중히 책임져야 될 것을 묻는 해임 건의안을 해임 사유로는 대책 미비, 대처 부족, 책임 회피, 수사 미진 4가지를 들었습니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4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탄핵안 역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헌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해 정쟁을 장기화하는 게 해임안을 낸 속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전원 사퇴할 방침이어서 반쪽 국조 우려가 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아직은 만만치 않고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와중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뭘까요? 정민진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오전 국회 환노위 회의장. 민주당이 예정이 없던 노란봉투법을 안건에 올리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의 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갑니다. 불법을 갖다가 법으로 보완하는 게 국회의원은 같이 국민에게 정쟁으로 하는 것을 용서할 권리 없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지금 발언할 시간입니다. 결국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상정을 단독 표결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법 이름을 합법파업 보장법, 산업현장 평화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너무 폄하해서 민주노총 방탄법 이거는 과도한 행위입니다. 여당은 상시적으로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반발합니다. 불법 파업으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노란봉투법마저 통과되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현재 환노위 법안 소위와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도 모두 야당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가능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장 전 주석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총설계한 덩샤오핑에 이어서 중국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쩌민 제5대 국가주석은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중국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和朝鲜半岛的紧张局势妥善地解决半岛的问题符合半岛南北双方人民的共识 1993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한 장 전 주석은 덩샤오핑의 개혁과 개방 노선에 충실한 이행자였습니다. 시장경제 도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며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实现经济的发展注入新的活力中国人民将从中受益亚洲和世界各国人民也将从中受益 지난 1989년 태난멘 사태 당시 상하이시 당석이었던 장 전 주석은 거리로 나가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시위가 극단으로 이르는 것을 막았고 이를 계기로 덩샤오핑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 전 주석이 백혈병 치료를 받다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례에 따라 장 전 주석의 장례식에 외국 정상은 초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광부의 아들 빌리가 발레리노를 꿈꾸며 춤추는 곳은 쇠락한 탄광마을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길고 혹독했던 탄광 노조 파업이 절정으로 치닫던 때였죠. 빌리의 아버지가 파업에 불참한 동료들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파업으로 수입이 끊긴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스스로 반역자가 돼 일터로 나갑니다. There must be closures of uneconomic coal mines. 철의 여인 대처 총리가 석탄산업 합리화를 선언하자 탄광노조 위원장이 불법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서왕으로 불릴 만큼 노동계의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폭력적 전위 조직을 앞세워 불참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출근하는 광부들 택시에 콘크리트 더미를 던져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체포, 노조 재산 압류, 문호동 무임금을 밀어붙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노조원들이 이탈하면서 363일을 끌었던 파업이 끝났습니다. 노조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고치는 출발점은 불만의 겨울로 불리는 그로부터 6년 전 총파업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노동당 내각의 임금 인상 제안에 맞선 트럭 파업으로 운송이 마비됩니다. 철도, 의료에서 시신 매장에까지 번진 공공파업으로 거리는 쓰레기에 덮이고 장례식까지 치르지 못합니다. 그 겨울에 진절머리를 낸 영국 국민들이 보수당에게 총선 승리를 안기면서 대체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 거부하며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당장 운송과 물류가 막히면서 건설 현장, 자동차 배송은 물론 동네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오늘 아침 당장의 출퇴근 대란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다 민노총 철도노조도 모레부터 파업에 가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다시 거리로 나선 것에는 새 정부 길들이기 측면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법이 지난 2004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것도 노조의 오판을 부추겼습니다. 국가 경제가 심각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조만 성역일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울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이미 서울 도심에서는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강의 대치가 오래 간다면 우리 경제가 이번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대화와 타협의 문 역시 활짝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과 폭력 파업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려면 국민과 기업의 인내 역시 절실합니다. 맹추위가 몰아닥친 이 겨울, 나라의 앞날이 기로에 섰습니다. 1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불만의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된 게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 모레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서울이 영하 9도, 충주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대구가 영하 4도, 전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최고 5cm가량이 쌓이겠고요. 다른 지역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